참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국 유학생 식당에서 한국 여학생이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중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며칠 뒤 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썼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걔네 사진 찍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학교에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듣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린 하우젠? 알아요? 7년 전 그는 저를 경기장에서 조롱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태극기를 벗고 배달을 시작했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가게 문 위로 떨어지는 비가 부서진 리듬으로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장사를 막 시작한 골목의 작은 한식당. 연지 식당 안은 벌써 찌개 냄새와 젖은 우비 냄새로 가득했죠. 서은채는 유리창 너머를 한번 훑어보고 물기 닦인 앞치마 끝을 손에 감은 채 다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선수들이 던지는 이상한 말과 눈짓이 살갗을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간지렸어요. 중국 탁구 대표팀이었습니다. 은채는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을 만큼 유명한 얼굴들이라 생각했죠. 선수촌을 다녀온 지인 말로는 이들 중 절반은 나라의 지원을 받는 엘리트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엘리트들이 사람 아닌 물건을 보듯 은채를 훑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젓가락으로 은채의 목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긴장했나봐. 땀 봐. 에어컨 켜달라 해. 아가씨, 이거 너무 덥다? 그들은 킥킥 웃으며 은채의 허리깨를 흐깃거렸습니다. 은채는 억지 미소를 올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저 이 가게에 CCTV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항의도 거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전화벨이 급히 울렸죠. 배달 왔대요. 도윤이 보낸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빗물 섞인 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씩 문 쪽을 바라봤어요. 헬멧도 벗지 않은 채 배달 청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음식 쟁반을 들고 식당 안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방울져 떨어진 빗물이 그의 장화에서 흘러 바닥을 적셨고요. 그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선수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툭 터졌습니다. 이봐, 김치맨. 왜 이렇게 조용해? 말 좀 해봐. 아마 영어도 못할걸. 배달이나 하지 뭐. 택배 아저씨, 내 젓가락 좀 주워봐. 누군가가 젓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은채는 그 광경을 보며 말없이 치마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배달 청년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몸을 숙여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음식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쟁반을 들어올린 그의 손목에서 빨강과 파랑이 섞인 천이 흘렀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분명한 태극기 문양의 손목뒤였어요. 은채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눈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젖은 셔츠 자락 사이로 보이는 그 태극기의 조각은 어디선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선수들 중 한 명이 순간 움찔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 역시 어딘가 익숙한 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배달 청년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은 반쯤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 있었고 두 눈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미는 순간 안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었어요. 자동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비가 훨씬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앞에 섰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왼손으로 손목뒤를 조용히 다시 안쪽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은채가 속삭이듯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국가대표였어. 가게 안 아직 술 기운에 취한 중국 선수들은 그 말을 못 들었거나 듣고도 못 들은 척했죠.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그 얼굴을 어렴풋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의 영광이자 그들이 예전에 깔보았던 이름이었거든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붉은 미등이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식당 안 김치찌개가 다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살아있었습니다. 서울 풍납동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 도시는 닝보처럼 눅눅한 바람이 없었어요. 고개를 든 도윤은 잠시 익숙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벗겨진 빨간 글씨로 적힌 세 글자
한빛 탁구 교실이었죠. 1층 유리문엔 여전히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큼직하게 써내려간 글이었죠. 전 국가대표 박도윤지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살짝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포스터가 아직 붙어 있다는 사실이 창피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 조용히 철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섞인 탁구공 냄새가 숨을 콕 찔렀어요. 바닥에 라인 테이프는 거의 다 벗겨졌고 벽지는 젖은 듯 울고 있었죠. 라켓 꽂이엔 먼지가 켜켜이 쌓였고 코치석 위에 걸려있던 트로피는 누군가 넘어뜨린 채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달라졌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어요. 문을 여니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거실 한복판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엔 그의 아버지 세준이 누워 있었죠. 예전엔 이름만 대면 동네 체육판에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젠 침대 난간을 잡고도 옆으로 고개 하나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요. 거실 한쪽에선 어머니 정숙이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엔 주황빛 염색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보고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죠.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그럼 씻고 내려와. 찬밥 데워주면 즐겨.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TV 옆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선 종일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세준의 눈은 그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눈동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도윤은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간 도윤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찾던 건 다이어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상 곁에서 늘 적어놓는 간병일지였죠. 얇은 수첩이었고 2,000원짜리 문구점 다이어리 표지였어요. 그 안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후 3시 오줌 패드를 갈았습니다. 밤 10시 말이 벙벙해져서 엄지손가락을 드셨습니다. 새벽 2시 등이 가렵다 하셔서 긁어드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수첩을 덮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없었던 자신을 또 떠올렸죠.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탁구장으로 내려간 도윤은 구석진 벽장을 열어 라켓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였던 라켓이었죠. 고무는 갈라져 있었고 손잡이는 반질반질해져 있었어요. 그는 손에 익은 감촉을 천천히 쥐고 예전처럼 한 손으로 탁구공을 튕겨봤습니다. 하지만 공은 제대로 튀지 못하고 바닥에 툭 떨어졌죠. 이젠 나도 끝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곤 낡은 네트가 걸려있던 탁구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네트는 한쪽이 찢어져 내려와 있었고 실밥이 풀려 허공에 너풀거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 네트를 손에 감았어요. 잠시 후 그는 벽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전 국가대표 박도윤 지도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빛바랜 종이 위엔 먼지가 한 겹 내려앉았고 모서리는 동그랗게 말려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그 종이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부끄럽지도 않나, 이게. 그는 다시 탁구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지하 탁구장 천장에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 밤 그 누구도 그가 다시 라켓을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윤 자신도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찢어진 네트를 손에 감고 있던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포스터엔 전 국가대표 박도윤 지도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죠. 가느다란 사인펜 글씨는 빛바랜 종이 위에서 잉크가 번져 있었고요. 도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구가 이제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듯, 혹은 그 사실을 끝내 부정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조용히 2층 어머니 방으로 올라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봉투들이 빳빳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눌려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대한민국 체육회 국가대표 후보 선수 입소 안내서라고 적힌 봉투였죠. 봉투를 열자 태릉 선수촌 입소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가운데 접힌 자국은 손때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어요. 그 아래엔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죠. 중고생 최연소 국가대표
풍납동 박도윤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왼손의 마법사, 아시아를 놀라게 하다라는 문장도 붙어 있었고요. 사진 속 소녀는 짧게 머리를 자르고 정장을 입은 채 아직 앳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라켓이 조금 커 보였죠.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득한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박도윤, 서비스부터. 박세준의 목소리가 탁구장 안을 울렸습니다. 중학생 도윤의 등엔 땀이 흥건했고 거친 숨이 네트 너머로 이어졌어요. 네가 1초 느리면 상대는 3점을 가져간다. 다시.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번 노트를 들고 있었는지요. 왜 지우개로 스매시 각도를 지워가며 다시 그렸는지. 왜 밤새 영상 분석을 했는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희망이자 체면이자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친구와 놀 시간도 연애도 휴가도 없이 매일 라켓을 쥐고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태릉으로 훈련을 갔고 학교는 오전만 나갔죠. 그러다 그는 17에 국가대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국제무대였어요. 중국 텐진에서 열린 한중 친선대회였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간판 하오젠이었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대한 관중석은 붉은 깃발과 고함으로 뒤덮였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워밍업을 했고 하오젠은 여유로운 미소로 코치와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초반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판정이 이상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한쪽만 잡아내는 포핸드 터치, 라인에 걸린 공에도 아웃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심판의 손짓은 늘 상대 쪽을 향했어요. 도윤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체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마지막 세트, 점수는 10대 10이었습니다. 긴 랠리 끝에 도윤의 드라이브가 코너를 찔렀고 공은 하오젠의 라켓을 스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 도윤의 득점이었죠. 그러나 심판은 하오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석은 환호로 흔들렸고 하오젠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도윤을 가리켰어요. 쓰레기 같은 리듬. 그 말은 소리 없이도 입모양으로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라켓을 꽉 움켜쥐었어요. 숨을 몰아쉬고 그대로 코트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관중석 어딘가에서 한국인도 택배나 해라 하는 비웃음이 들렸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을 떠난 라켓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라켓은 관중석 뒤편 의자 위에 떨어졌죠. 도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엔 비매너 국가대표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라켓을 내던진 박도윤, 국위 훼손 논란이라는 자막도 돌았고요. 20살 선수의 분노, 국가대표 자격 있나라는 문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사과문도 없었어요. 협회는 단 사흘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윤을 제명했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한 줄이 이유였죠. 도윤은 선수촌 기숙사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혼자 나왔습니다. 언론은 그의 소속 코치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엔 조롱 섞인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서울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주는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TV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막말, 라켓 투척, 국대 퇴출이라는 자막이 깜빡였죠. 소파에 앉아있던 세주는 갑자기 두 손을 떨더니 그대로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그 이후 집은 무너졌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생활비도 모두 어머니 몫이 됐습니다. 탁구장은 문을 닫았고 포스터는 그 자리에서 발해갔어요. 기억이 끝나는 지점에서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지하 탁구장엔 여전히 습기와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는 무릎 위에 놓인 라켓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고무, 손때 묻은 손잡이, 휘어버린 라켓 프레임이 보였죠. 내가 참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는 다시 복이라는 게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라켓을 쥔 적이 없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라켓을 꺼내 천천히 닦으며 박도윤은 오늘도 말이 없었습니다. 구석진 체육관은 이미 불이 반쯤 꺼져 있었고 전등은 벌레가 달라붙은 채 지직거렸어요. 중국 닝보 외곽의 오래된 실내 체육관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폐업 직전 체육관이라 불렀고 도윤은 그 말이 오히려 편했답니다. 바닥엔 미세먼지가 눅눅이 내려앉아 있었고 탁구대는 수년간 닦지 않은 듯 얼룩이 무겁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매일 밤 이곳에 왔습니다. 낮에는 배달이었고 밤에는 연습이었죠. 그것만이 남은 하루였으니까요. 탁구대 앞 거울은 반쯤 깨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그를 비춰주었습니다.
박도윤은 오른손에 낡은 라켓을 쥐고 가볍게 리듬을 탔어요. 발을 디디는 위치, 무릎의 굽힘, 허리의 회전. 오래전 몸이 기억하던 동작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참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가 쓰는 라켓은 고등학교 2학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갈 때 받았던 모델과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 사용하던 바로 그 라켓이었습니다. 고무는 갈라졌고 손잡이는 낡아 문드러졌으며 라켓판은 한쪽이 약간 휘어 있었죠. 그러나 도윤은 그 라켓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 손등엔 희미한 흉터 하나가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작은 상처처럼 보였지만 린하우젠이 경기 중 날린 공에 직격으로 맞아 생긴 흔적이었죠. 그때 기자는 충돌 없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라켓이 휘청일 만큼 세게 맞았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코트 위에서 뭔가가 꺾였다고 느꼈습니다. 손목이 아니었고 마음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도윤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문장은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에게 던지는 주문 같았지요. 그는 다리 벌림을 조금 더 좁히고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백스윙, 팔의 각도, 어깨의 열림, 발의 리듬을 하나씩 복기했어요. 상대도 없고 공을 뿌려줄 기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허공에 대고 100번이 넘도록 같은 스윙을 반복했지요. 스윙을 멈추고 다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팔을 내리고 라켓을 무릎에 얹은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티셔츠는 이미 땀에 젖었고 물병은 바닥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열린 문 사이로 미세한 기척이 스며들었어요. 박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거울 너머로 닿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틈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지요. 서은채는 문틈에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만은 또렷했습니다. 며칠 전 연지 식당에서 봤던 그 청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체육관에 들어오는 모습을 그녀는 여러 번 목격했지요. 배달용 가방을 맨 채 아무 말 없이 허름한 문을 밀고 들어오는 뒷모습. 그날 이후로 은채는 매일 저녁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왜 그가 이 낡은 체육관에 오는지, 왜 혼자 땀에 젖은 채 라켓을 휘두르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은채는 확신했습니다. 그 동작, 그 집중력, 그 리듬, 그건 잊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고 돌아오려는 사람의 몸이었어요. 도윤은 마지막 스윙을 마친 뒤 거울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는 은채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라켓을 가방에 조심히 넣고 손등의 흉터 위로 수건을 살짝 덮었습니다. 거울 너머 아직도 그를 보고 있는 은채의 눈빛. 그 눈빛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의 어깨. 체육관엔 다시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건 탁구를 포기한 사람의 동작이 아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없이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밤의 연습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박도윤은 체육관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습기찬 밤 공기 속에서 운동화 밑창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뒤를 밟는 소리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몇 걸음 뒤를 따르던 서은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잠깐, 나 할 말이 있어. 도윤은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둘은 은채의 좁은 원룸 앞까지 말없이 걸어갔어요. 은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괜찮아. 딱 차 한 잔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문턱을 넘었어요. 좁은 방엔 은은한 허브티 향이 퍼졌고 책상 겸 식탁 위엔 컵 2개가 놓여 있었죠. 창가 쪽 빨랫대엔 수건이 걸려 있었고 싱크대 옆엔 김치통이랑 컵라면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두 손으로 머그컵을 꼭 감쌌죠. 방 안은 고요했고 티포트 끓는 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식탁 위에 놓일 때까지도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식당에서 네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차 위로 잔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사진 찍었어. 나한테 휴대폰으로. 다음 날 메시지가 왔어. 그냥 넘기면 안 퍼뜨리겠다고. 도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눈을 껌뻑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무섭더라.
신고도 못하겠고, 학교에 말하면 비자 문제 생기고, 한국 돌아가면 또 사람들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컵을 감싼 은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허벅지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그날 이후로 계속 무서웠어. 밖에 나가면 CCTV가 나 따라오는 느낌이고, 괜찮은 척해도 솔직히 지금도 무서워. 은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잔열은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나 도와주면 나 진짜 너한테 시집 갈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그 정도로 지금 간절해.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만은 진심이었어요.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채의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죠. 그놈 이름이 뭐야? 은채는 한순간 굳어섰습니다. 마치 도윤이 그렇게 바로 물을 줄은 몰랐던 듯했어요. 린하우젠. 그 이름이 방 안에 떠오르자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는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섰어요. 뒤에서 은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할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겁고 단단해 보였죠. 은채는 식탁에 혼자 남아 아직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모님한텐 말 못했어. 알면 분명히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일을 당하냐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 집 체면 엄청 따져. 누구한테 이런 일 들키면 명절에 가서도 무슨 눈으로 밥을 먹냐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듯한 숨소리가 짧고 깊었어요. 은채는 고개를 푹 숙였죠. 자존심도 분노도 다 조용히 삼키려는 듯 보였어요. 그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 위 가로등 불빛을 가르는 전깃줄 너머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너 태극기 걸어봤어? 은채는 당황해서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도윤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 번도.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왼손은 천천히 가방끈을 풀었어요. 손끝에 닿은 라켓의 감촉이 오래된 상처처럼 익숙했죠. 나는 그거 걸고 자랐거든.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아버지가 꼭 아침에 일찍 깨워서 베란다 창문에 태극기 달게 했어.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유쾌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먼지 낀 기억을 터는 듯한 말투였죠. 처음엔 자랑스러웠어. 태극기 단집들 사이에 우리 집이 맨 처음 깃발 올린 날엔 꼭 김밥도 싸서 나갔거든. 은채는 조용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나중엔 지우고 살았지. 창피했어. 그게. 태극기 단 라켓 들고 코트에 섰던 내 모습이.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또렷했어요. 근데 요즘 그게 다시 날 찾아오더라. 가로등 불빛이 그의 뺨을 반쯤 비춰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와줄게. 단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의 등을 바라봤어요. 짧고 확고한 말이었죠. 헛새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어떤 사과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 가로등에 닿았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졌어요. 은채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 태도가, 그가 보여준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온몸에 잔잔히 번져들었어요. 연습체육관은 정적 속에서 탁구공 한 알이 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스탠드 같은 건 없었고 벽엔 오래된 탁구 포스터가 몇 장 찍힌 채 붙어 있었어요. 형광등은 절반쯤 나가 있었고 천장 선풍기는 바람도 없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윤이 말없이 서 있었어요. 까만 티셔츠와 다른 운동화, 가방에서 꺼낸 낡은 라켓 하나뿐이었죠.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움직임도 조용했습니다. 은채는 벽 모서리에 고정해둔 삼각대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있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엔 한중 체대, 친선전, 박도윤 대 린하우젠이라는 영상,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죠. 시청자는 단 한 명,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은채의 손끝은 떨렸어요. 체육관 안엔 15명 남짓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은채가 부탁해온 한국 학생 몇 명도 구석에서 조심스레 서 있었어요.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말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린 하우젠이었죠. 운동복 바지에 점퍼를 반쯤 걸치고 하얀 라켓 가방을 어깨에 툭 올려맸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변을 훑다가 도윤을 보자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뭐야, 진짜 나왔네. 한국놈 또 나대는 거야? 그의 친구 둘이 따라 들어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우젠은 라켓을 꺼내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성큼 다가왔어요. 주변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조심스레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맞지? 기억나. 그때 울던 얼굴 생생하거든. 쓰레기던 네가 지금 와서 뭐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끈을 다시 묶고 라켓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등엔 여전히 붉은 작은 흉터가 보였죠. 하우젠은 웃으며 탁구대 반대편으로 걸어가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라켓 줄 자격 있다고 생각해? 오늘도 라켓 던지지 말고 제대로 치고 가라. 이번엔 관중도 있으니까. 도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라켓을 한번 쥐었다가 놓고 다시 손에 익히듯 감아보았어요. 왼손으로 탁구공 하나를 들어 천천히 높이 튕겨봤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죠. 은채는 숨을 가다듬고 화면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구대 전경이 화면에 잡혔고 생방송이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고쳐 끼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우젠은 탁구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보이며 말했어요. 첫 서브 내가 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입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고쳐 쥐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은 말 대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자고. 하우젠의 손에서 공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잠깐 떨리던 공이 허공을 가르다 라켓에 닿는 순간 첫 충돌이 시작되었어요. 린 하우젠의 손바닥 위에서 탁구공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목이 날카롭게 꺾였고요. 공은 하회전을 실으며 도윤 코트 구석으로 낮게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죠. 박도윤은 몸을 살짝 틀며 오른팔을 부드럽게 내밀었습니다. 라켓이 정확히 공의 아래를 긁어 올렸고요. 공은 네트를 간발의 차로 넘더니 바닥에 닿자마자 회전을 타고 다시 튀어나갔습니다. 짧고 강하게 하우젠의 라켓보다 더 빨랐죠. 쓱 하고 공기가 베었어요. 공이 체육관 벽을 쳤습니다. 하우젠은 허공을 휘젓듯 라켓을 휘두른 채 굳어섰어요. 표정이 굳었고요. 관중들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체육관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뭐야 방금?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숨을 죽이고 은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 댓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저 사람 국가대표 맞았어요? 하우젠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공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두 번째 서브를 이어갔죠. 이전보다 더 강한 회전과 각도로 도윤을 압박했지만요. 도윤은 다시 침착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들의 랠리가 짧고 날카롭게 이어졌어요. 공이 네트를 몇 차례 넘나들었고요. 관중석에서는 숨소리 하나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우젠의 드라이브가 살짝 길어졌어요. 공이 라인을 벗어나며 두 번째 실점이었죠. 운이야. 이건 그냥 운이야.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달래는 독백 같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도 열지 않았고요. 점수판도 심판도 없는 시합이었죠. 그의 대답은 오직 라켓 끝에서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랠리는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우젠이 점수를 가져갔어요. 그러나 관중석에선 박수가 없었죠. 시합이 아니라 무언가 더 진지한 것을 지켜보는 분위기였달까요. 도윤은 점수를 잃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랠리였습니다. 도윤의 서브였고요. 공이 짧게 네트를 넘었습니다. 하우젠은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강하게 라켓을 내질렀어요. 하지만 공이 도윤 코트 가장자리를 살짝 비켜갔죠. 그때 도윤의 발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왼발을 반발 뒤로 빼며 중심을 잡았고요. 오른팔을 강하게 회전시켰습니다. 드라이브 스매시였어요. 공이 땅을 박차듯 내리꽂혔고
하오젠의 라켓을 스치지도 못한 채 벽을 때렸습니다. 탕 하고 울렸죠. 라켓을 놓친 하오젠의 손끝이 공기를 허우적거렸어요. 라켓이 바닥에 떨어져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오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굳은 채로 서 있었고요. 공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요. 그의 표정은 모든 체면이 무너진 듯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은채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라이브 화면을 종료하며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죠. 맞아. 그때 걘 진짜 국가대표였어. 그 말은 작았지만 체육관 안에 은은히 울리는 듯했어요.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라켓을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였죠. 그렇게 첫 경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 하나가 그 침묵과 함께 모두의 기억 속에 깊게 밝혔습니다. 은채는 체육관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고요. 도로 위엔 차가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엔 아직도 라이브 종료 알림이 떠 있었어요. 습관처럼 채널에 들어가 다시 보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엔 이 동영상이 정책을 어겨서 지워졌다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고요. 이어진 문장은 더 차갑게 밝혔습니다. 당신의 계정이 지역 모임 관련 지침을 어겨서 잠시 멈춘다는 내용이었고 이틀 동안은 라이브와 올리기가 막힌다고요. 뭐야? 왜 삭제됐어? 몇 번을 새로 고침해도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좋아요, 수도, 조회수도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중국 번호였죠. 은채는 잠깐 망설이다 받지 않고 끊었습니다. 몇 초 뒤엔 익숙한 한국 번호가 떴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설마. 하지만 받지 못한 채 폰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했을까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 울리진 않았지만 낯선 긴장이 살갗으로 스며들었어요. 서은채 씨 댁 맞습니까? 시 경찰입니다. 여기 유학생 모임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인 채 문 앞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살금살금 커튼 사이로 내다봤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 학교 로고가 박힌 파란 조끼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크를 2번 더 하더니 명함 한 장을 문 밑으로 밀어넣고 돌아섰습니다. 종이에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요. 함께 들어온 안내문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유학생들 사이에 다툼을 낳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했고 운동 관련 모임은 학교에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읽자 은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학교 국제 쪽 사무실에서 온 경고 알림이었습니다. 정해놓은 규칙의 9번째 조항을 어겼다는 말, 허락 없이 모임을 열었고 다른 나라를 낮잡아 말했으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의심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저 시합을 한번 했을 뿐이었죠. 공 하나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빠였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꾹 꺼버렸습니다. 눈물이 금세 고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은채는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윤. 곧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고요. 은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만 깊게 들이쉬고 입술을 깨물고 그러다 마침내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도윤아, 이건 생각보다 더 커졌어. 시 경찰이 우리 기숙사까지 왔고 학교에서도 정식 알림이 왔어. 영상은 지워졌고 계정도 멈췄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갔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은채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렸잖아. 그 말은 훈계도 아니었고 탓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리 짐작했던 현실을 담담히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은채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으며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조용히 이어졌고요.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다시 버텨야 할 시간이 시작됐을 뿐이죠.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죠. 은채는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 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지 메일이었습니다. 국제학부 귀국 조치 예정 통보라니 믿기셨을까요? 다음 학기 등록 불가라고 했고요. 학생 비자 효력도 곧 중단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공안 조사 후 출국 명령 가능성까지 차갑게 나열돼 있었죠. 은채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화면 위쪽엔 꺼지지 않은 뉴스창이 남아 있었어요.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밝히듯 지나갔죠. 단독, 중국 유학생 불법 시합에 한국 배달 청년이 선동했다는 의혹이라 했습니다. 한중 갈등을 부추긴 유학생 사건, 배우는 누구냐고 다그치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창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죠. 어제 걸려온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답장도 다시 걸려온 전화도 없었죠. 부모님도 학교도 한국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어요. 쓸쓸한 한숨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채는 몸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죠. 양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왔네.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죠. 어색한 침묵이 스며들 듯 흐르다가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귀국하래. 학교에서. 아마 다음 주 비행기 태울 거야. 공안 조사는 아직 안 끝났고 우리나라 언론도 다 이상하게 쓰고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처럼 담담해 보였죠. 혹시 너도 조사받게 되는 거지? 오늘 오전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어. 관련 문서 정리해서 협회에 넘겼고 유튜브 계정도 내가 직접 운영한 걸로 진술할 거야. 그 말을 듣자 은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면 진짜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죠. 너 때문에가 아니야. 나도 나를 좀 찾고 싶었어. 그 말은 오래된 무언가를 도려내는 듯 담담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죠. 은채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다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울음이었어요. 말로 다하지 못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도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어요. 닝보 공안서 앞이었죠. 도윤은 평소 입던 검은 점퍼를 걸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공안 관계자 둘이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헬멧을 벗고 주머니에서 작은 스티커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죠. 색은 발에 있었지만 모양은 또렷했어요. 그는 말없이 그 스티커를 오토바이 배달함 옆면에 붙였습니다. 그 움직임엔 특별한 선언도 과시도 없었지만 단단함이 있었죠. 조용한 결심처럼 느껴졌어요. 됐습니다. 공안 관계자는 그의 손목에 가볍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임시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방송국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길 건너에서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을 뿐이죠. 찰칵 그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검은 배달 오토바이와 그 옆에 선 남자, 그리고 작게 빛나는 태극기까지. 그 사진은 밤이 되기 전 한국의 누군가 손에서 손으로 은근히 돌기 시작했어요. 진짜 태극기 달고 싸운 사람이라는 말이 붙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말도 따라 붙었어요. 이게 진짜 국가대표였다는 문장도 보였죠. 그날 밤 은채는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확실했어요. 참아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죠. 중국 스포츠 채널 스포라이브 중국 본부 생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형광 조명이 하오젠의 얼굴을 날카롭게 비췄어요. 깃을 세운 짙은 회색 점퍼 차림에 자세는 여유로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며 하오젠은 허리를 살짝 기울였죠. 하오젠 선수, 최근 그 논란의 시합 해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거 진짜였습니까? 한국 배달부와의 경기요. 하오젠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빛이 조롱으로 번들거렸어요. 진짜 시합이요? 아니죠. 그건 그냥 뭐랄까 누군가의 감정 소비? 자해쇼? 사회자가 멋쩍게 웃자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배달원이라면서요? 태극기 스티커 붙이고 온 그 사람 완전 연출이잖아요. SNS 감성팔이 하려던 거겠죠. 자기 인생을 영상 콘텐츠로 쓰는 거니까.
그가 손짓하자 방송 화면에 도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선글라스를 낀 도윤의 옆모습이 보였고요. 그 아래에는 전 한국 국가대표라는 자막이 따라붙었죠. 아, 그렇게 보셨군요. 그럼 공식적인 경기 기록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정식 시합도 아니었고 난 불참한 적도 없어요. 친목 경기였어요. 그냥 운동 차원. 근데 그 사람 혼자 몰카 찍은 거 아닐까요? 그의 웃음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고 오만했고 치욕적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중 스포츠 특력에 자막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중국 대표 린 하오젠, 한국 배달원의 자해쇼 조롱 인터뷰였죠. 영상 길이는 4분 38초, 업로드 2시간 만에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좋아요도 2만을 찍었고요. 댓글창엔 거친 한글이 줄을 이었죠. 저놈 아직도 저러네. 그때 우리가 도인 욕했지. 이미지 안 좋다고. 다 기억난다. 언론이랑 협회가 만든 결과다.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 누구 책임인지. 영상 말미에 도윤이 공안서 앞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 옆으로 도윤의 배달, 오토바이가 보였고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선명히 붙어 있었죠. 그 장면은 순식간에 캡처되어 보배드림과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스포츠 갤러리에 퍼졌습니다. 어떤 게시물은 이렇게 적었어요. 도윤 공안서 출두 전 태극기 붙였다. 아무 말 없이. 그날 밤이었죠. 커뮤니티 한 곳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국가대표였던 형, 지금 중국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유저가 남긴 글에는 도윤의 과거 기사 스크린샷과 배달복 입은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담겨 있었죠. 글 하단에서 댓글 중 하나가 상단에 고정됐습니다. 우린 그를 버렸고 이제 그가 다시 태극기를 걸고 있다. 이 문장은 빠르게 복사되어 곳곳의 커뮤니티와 유튜브 쇼츠의 인트로 문구로 붙기 시작했어요. 저런 놈이 진짜였지. 그 순간 도윤은 아직 감옥 안에도 경기장 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다시 국가대표로 불리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성 두 분이 마주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한 분은 건설 일용직 차림이었고 다른 분은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야, 이거 봐. 이거 진짜네. 진짜 국가대표였대. 저놈이 저 애를 배달부라 부르더라. 인터뷰 봤어? 봤지. 지가 이겼다고 생색낼 때부터 알아봤어. 싸가지 없는 놈. 휴대폰 화면 속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태극기 스티커를 붙인 오토바이 옆에서 수갑을 찬 채 공안에게 연행되고 있었어요. 옆에는 굵은 자막이 떠 있었죠. 우리가 태극기를 버렸다. 국가대표를 배달시키는 나라. 자막이 사라지자 곧 도윤의 과거 클립이 이어졌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며 서브 연습을 반복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도윤이었어요.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탁구 유망주 박도윤 3년 연속 국제 유소년 대회 우승. 국내 최연소 태릉 입소 기록 갱신. 저 얼굴 기억나네. 옛날에 신문에 실렸던 얼굴이야. 그땐 참 기대받던 놈이었지. 은평구 노인정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창가 옆에 어르신 세 분이 작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태극기 붙이고 오토바이 끌고 가는 모습 봤어요? 진짜 그 장면 내 아들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런 애를 협회가 내쳤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애를 지켜줘야지. 지들 입맛에 따라 사람을 가라? 노인정 벽에 걸린 TV에서는 스포츠 전문 유튜브 채널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릉 선수촌 코치 출신이라는 중년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도윤이요? 그 아이는 선수촌에서 제일 일찍 일어났던 애예요. 청소도 자기가 먼저 하고 밥줄도 항상 마지막에 섰어요. 훈련 중에 한 번도 투덜거린 적 없어요. 웃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지질 않았죠. 다른 영상 클립에선 10년 전 도윤의 경기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경기 말미 불리한 판정에 도윤이 라켓을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올라왔던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단독 국가대표 박도윤 분노의 라켓 투척 품위 논란. 그 기사 밑에는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그게 품이냐? 편파 판정의 사람이라면 화낼 수도 있지. 하오젠 그때 인터뷰 기억난다. 한국은 항상 핑계만 댄다고 했지. 이제 보니 도윤이 혼자 감당한 거네. 그걸 우리가 몰랐네.
강남의 학원가 대기실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한 엄마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말을 건넸어요. 얘들아, 이거 봤어? 이거 우리 애랑 동갑이래. 23. 고등학생 때 국가대표였다가 지금 배달하고 있다더라. 그걸 밀어줄 선수가 있었는데 협회장이 딴 애 밀어줬다며? 인터뷰 떴어. 전 코치가 직접 말했더라. 어우, 진짜 열받는다. 뭔가 하나라도 바로잡혔으면 좋겠어. 이젠 좀 정의롭게 살아야지. 저녁 무렵 서울 시내버스 기사석이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도윤 사건을 요약 보도했어요. 중국에서 자진 출두한 전 국가대표 박도윤 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대표를 배달시키는 나라라는 비판과 함께 체육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정의가 돌아오긴 하는 걸까?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시 한 장의 이미지가 조용히 공유되고 있었어요. 태극기 스티커가 붙은 배달 오토바이였죠. 그 앞에서 도윤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댓글 하나가 고정되었어요. 우린 그를 버렸고 이제 그가 다시 태극기를 걸고 있다. 그 글은 짧았지만 화면 앞에 앉은 누군가의 가슴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살짝 쓸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지요. 맞아. 저 청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이다. 풍납동 골목. 익숙한 그 건물 앞이었습니다. 잿빛 시멘트 벽에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청운 탁구장, 글씨는 발에 있었고 한쪽은 갈라져 있었죠.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먼지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온 첫사람은 중년 남자였죠. 검은 모자에 점퍼 차림이었고 손엔 오래된 마루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우레탄 바닥 위 구석엔 오래된 핑퐁공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선생님, 살아계셨으면 이거 그냥 두고 보셨을까? 그는 주섬주섬 걸레를 적셔들고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는 금세 시커멓게 변했고 움직일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조금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섰어요. 비닐봉지에는 플라스틱 장갑과 쓰레기 봉투 그리고 사온 유자차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여기 혹시 그 국가대표 나왔다던 그 집이죠? 맞아요. 예전에 우리 애도 여기 다녔어요. 한참 자라더니 갑자기 문 닫더라고요. 그들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받아들였습니다. 8시가 되자 청소 도구를 든 이들이 하나둘 더 모였어요. 탁구장 한쪽에선 누군가 네트를 분리하고 있었죠. 금속은 녹이스럽고 네트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가져온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선배한테 처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선배가 공이 내 말을 듣게 해야 한다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는 새로 준비해온 네트를 설치하며 탁구대 위에 정갈이 세천을 덮어주었습니다. 한편 탁구장 2층 주택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검은 정장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다림질된 바지와 흰 셔츠, 은색 브로치 하나였죠.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새 간판 도면을 꺼내들었어요. 박도윤 탁구클럽이라고 적힌 조용한 글씨의 흰 배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간판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온 그녀를 주민들이 알아보고 달려나왔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가 할게요. 사다리도 있고 드릴도 챙겨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애썼는지 영상 다 봤어요. 어르신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묵묵히 탁구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탁구장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놓였어요. 떡과 유자차, 약과 삶은 달걀이 올려졌습니다. 어느 주민이 작은 플라스틱 쿠키 꼬지를 가져와 벽 구석 액자 옆에 끼워두었어요. 그 액자엔 오래전 초등학생 박도윤이 구청장배 우승 때 받은 작은 태극기가 들어있었죠. 액자는 살짝 깨졌지만 종이는 아직 빳빳했습니다. 그 아래엔 A4 용지에 프린트된 도윤의 과거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손목의 천재, 박도윤, 유소년 챔피언 등극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옆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문구가 인쇄된 종이도 있었죠. 우린 그를 버렸고 이제 그가 다시 태극기를 걸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작은 펜으로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왔다. 사람들은 박수도 환호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풍납동의 공기에는 무너졌던 체면이 다시 세워지는 묵직한 울림이 감돌고 있었죠. 저녁 상하이의 한 라디오 스튜디오였습니다. 중국 스포츠 전문 라디오 방송 동방체육 채널이었어요. 진행자는 조용한 숨을 고르고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오늘 속보입니다. 전 국가대표 리나우젠 선수가 한국 배달부와의 불법 경기에서 완패했다는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숨소리만 흐르다가 다음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진짜 국가대표였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그날 밤 동방체육의 기사가 순식간에 웨이보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한국 청년에게 패배한 린 하오젠이라는 문장이 사람들 입에 올랐고요.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밝혔습니다. 비공식 경기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 속 도윤의 드라이브 스매시가 번개처럼 꽂히는 장면이 돌았어요. 배달부에게 져서 체면 구겼다는 조롱이 쏟아지는 사이 도윤의 손목에 감긴 태극기띠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요. 유럽 최대 탁구 커뮤니티인 핑존 인터내셔널의 머릿. 기사에 이런 뜻의 제목이 걸렸습니다. 한국 출신 프로가 지하 경기에서 중국 챔피언을 꺾었다. 재경기를 요구한다. 이후 일본 NHK 스포츠, 미국 ESPN 아시아, 영국 BBC 스포츠 코너까지 각국 방송이 번역 자막을 붙여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대한탁구협회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외교 문제다. 정부 입장 확인 전까지 우리는 공식 입장을 못 낸다. 이미 언론은 도윤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그 시각 인터넷에선 새로운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에게 정의를, 자카르타에서의 재경기를 요구하는 말들을 태그처럼 붙이며 퍼뜨렸어요. 수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요. 정오가 되자 은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은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날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이건 그냥 탁구 시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누군가의 명예를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에요. 댓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진짜 이야기라는 말이 이어졌고요. 울컥했다는 고백도 쏟아졌습니다. 국가가 못해준 일을 청년이 해냈다며 박수를 보내는 문장들이 줄지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한국 언론에 속보가 떴습니다. 박도윤 자카르타 비공식 한중전 참가 결정. 그는 협회 지원도 스폰서도 없이 단 한 명의 친구 코치와 함께 말없이 자카르타로 향했어요. 경기 당일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스포츠센터 입구는 뜨거운 공기에 술렁였죠. EAST, ASIA, Flying Chip Pop이라는 문구 아래 대형 전광판이 번쩍이며 알렸습니다. 한중재 경기. 이건 단순한 경기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자리라고요. 관중석 한쪽은 태극기로 물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과 아시아 탁구 팬들이 도윤을 외치며 자리로 들어섰고요. 반대편에는 붉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중국 유학생 응원단이 오성홍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엔 팽팽한 기대가 번져나갔어요. 선수 입장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박도윤. 기립박수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운동복 상의에 왼손엔 닳고 다른 오래된 라켓을 쥐고 있었죠. 오른손목에는 바렌 태극기 손목띠가 감겨 있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이 번졌어요. 그는 버려졌지만 스스로 돌아왔다고요. 경기장 안은 한동안 숨을 죽였고요. 그러다 하나둘 박수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탁구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린 하오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중석의 일부가 환호했지만 어딘가 싸늘한 기류가 스쳤어요. 하오젠은 코치와 짧게 말을 나누다 도윤의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이건 탁구가 아니다. 이건 기억을 되찾는 경기다. 경기장 조명이 한번 꺼졌다가 서서히 다시 켜졌습니다. 공식 전광판에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재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브라운관 TV 화면에 한국 대 중국 자막이 떠오릅니다. 어두운 경기장이 천천히 드러나지요. 도윤의 얼굴이 서서히 화면에 잡힙니다. 왼손엔 달아해진 라켓이 들려있고 오른손목엔 바렌 태극기, 손목띠가 감겨있어요. 장소는 서울 풍납동입니다. 좁은 거실이에요.
허옇게 바른 벽지 위로 TV 빛이 깜빡입니다. 소형 TV에서 해설이 또렷이 흘러나오지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박도윤 선수 자카르타의 비공식 한중전 첫 경기, 첫 포인트입니다. 어머니는 식탁 곁 접이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검은 치마에 회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은 채 TV를 바라봅니다. 소파 옆에는 병상이 놓여 있어요. 아버지 박정호는 여전히 움직임 없이 누워 있습니다. 하얀 이불 속엔 마른 손이 가만히 숨어 있지요. 기계음과 산소 호흡기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어머님, 여기 티슈 좀요. 됐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경기장 화면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도윤이 첫 서브를 기다리고 있어요. 관중석은 숨을 죽인 채 긴장으로 묵직합니다. 하오젠의 강한 서브가 날아오고 도윤의 리시브가 짧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탁, 탁, 스매시. 첫 포인트, 도윤의 득점이에요. 득점. 박도윤.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질끈 다뭅니다. 작게 한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와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칩니다. 도윤 씨,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시선이 저절로 침대 쪽으로 돌아가요. 박정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요합니다. 몸에선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른손 검지가 정말 아주 조금 부드럽게 안으로 굽어듭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굳어서요. 숨을 멈춘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그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개지요. 정우 씨, 들려요? 보이죠, 당신? 우리 도윤이 저기 있어요. 투명한 눈물이 이불 위로 또르르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맺혀 번져가요. 움직였어요. 저 손가락, 저 진짜 봤어요. 그치. 당신도 기다렸던 거지. 그날, 그 아이가 경기 못 뛰고 돌아왔던 날, 그날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 화면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옵니다. 도윤이 서브를 기다리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관중석 어딘가를 바라봐요. 그 눈빛은 누군가를 찾는 듯, 아니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듯 아주 조용하고 또렷합니다. 박도윤 정면 응시합니다. 자신만의 루틴일까요? 아닙니다. 저 눈빛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도윤은 라켓을 다시 들고 몸을 낮춥니다. 공이 튀어오르기 직전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여요. 화면이 환해지고 도윤의 등 뒤로 태극기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의 땀방울 위로 경기장의 조명이 번쩍이지요. 어머니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도윤아, 너 아빠가 보고 있다. 진짜 보고 있어. 정숙은 눈시울을 붉힌 채 TV를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풍납동 골목 어귀로 태극기를 든 초등학생 둘이 조용히 지나가요. 현재 스코어 한국 박도윤 3대, 중국 린 하오젠 1위 화면 하단에 또렷이 뜹니다. 조명이 번쩍이는 경기장과 조용한 병상의 침묵 속에서 두 남자의 숨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카르타 스포츠센터의 천장은 조용했고 공기는 전기처럼 팽팽했습니다. 점수는 2대2였어요. 이제 마지막 세트지요. 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박도윤은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달아해진 라켓이 있었고요. 왼손으로 라켓 각도를 재며 공을 톡톡 튕겨봅니다. 공중에서 튀어오르는 공의 탄력이 살아있었지요. 눈빛은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하오제는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옷깃은 흠뻑 젖었고 두 눈은 피곤에 쓸려 예민하게 흔들렸어요. 네가 이긴다고 뭐가 바뀌냐? 도윤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라켓을 손바닥에 조용히 눌러보며 대답했지요. 네가 진다고 뭐가 바뀌는데. 관중석에서 순간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티슈로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꽉 움켜쥐었지요. 서브는 하오젠의 차례였습니다. 공을 높이 던져 빠른 회전 서브가 꽂혔어요. 하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이 받아냈습니다. 탁, 탁, 탁 짧은 공방이 이어졌고요. 도윤이 한 점을 내줬습니다. 하오젠이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하오젠이 스매시를 꽂았어요. 도윤은 번개처럼 움직여 미끄러지듯 리턴했습니다. 강한 회전을 탄 공이 하오젠의 라켓을 튕겨 넘겼지요.
동점 1대1입니다. 점점 흐름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오젠의 스매시는 강했지만 각이 좁고 반복됐어요. 도윤은 호흡을 늦추며 리듬을 조율하고 그 힘을 되받아 이용했습니다. 점수는 3대2, 5대4, 8대7로 흘렀죠. 마침내 도윤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손목엔 태극 문양의 손목띠가 보였어요. 이미 땀에 젖었지만 무늬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도윤이 이긴다. 우리도 같이 맞서야지. 우리가 버린 사람이야. 우리가 다시 세워야지. 10대9 매치 포인트였습니다. 도윤은 공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손가락으로 손목뒤를 한번 눌러봤지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냐. 하오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도 뭔가 눈치챘는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의 손바닥엔 긴장으로 땀이 가득했지요. 공이 떠올랐습니다. 하오젠 빠른 회전 서브, 도윤 정확한 리시브. 공은 낮게 그물 위를 스치듯 넘었고 하오젠이 바짝 들어와 공격했습니다. 스매시. 도윤이 포핸드로 막아냅니다. 다시 스매시. 이번엔 백핸드로 얇게 깎아냈지요. 공은 그물을 스치듯 떠올라 회전을 그리며 탁자 한복판을 찍고 튀었습니다. 하오젠이 반응했어요. 몸을 비틀어 스매시를 시도했지만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당, 라켓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공은 하오젠 코트의 끝선을 긁고 벽에 닿았습니다. 고요. 그 순간엔 누구도 쉽게 소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함성이 경기장을 덮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 손뼉을 모아 올렸고 이곳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보탰지요. 온라인 댓글창에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배달부가 나라를 살렸다. 진짜 국가대표, 진짜 사람이다. 우리 아들 생각난다. 울었다. 이 청년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다. 도윤은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라켓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얇은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관중석 한편에서 은채가 길게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대표지. 하오제는 말없이 물병을 집어들고 코트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라켓은 아직 바닥에 놓인 채였지요.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갈하게 허리를 숙여 사람들을 향해 인사했어요. 그때 서울 풍납동 박도윤 탁구클럽의 방 안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세준의 손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아주 또렷했어요. 검지와 중지가 나란히 천천히 접혔습니다. V처럼요. 그리고 아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박도윤, 대한민국 비공식 우승자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터졌습니다. 도윤은 기자회견장 중앙에 마련된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오른편 린 하우젠이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죠. 지금부터 자카르타 동아시아 우호기 친선전 한국과 중국 간 비공식 경기 이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우젠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삼킨 듯 목젖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상대는 제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태도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몇몇 기자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췄고 일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전 오늘 진짜 국가대표가 무엇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국가대표는 유니폼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기자석 가장 앞줄 중국 매체 기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지는 파도처럼 퍼지는 느린 박수였죠. 그 순간 하오젠이 도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엔 테이핑 자국이 남아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과거가 번뜩였어요. 국제무대에서 자신을 향해 쓰레기라 말하던 그 눈빛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의 탁구장 조명이 겹쳐졌습니다. 잠시 도윤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오늘은 너 때문이 아니라 이 경기를 위해 받아주는 거야. 그러곤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플래시가 두 선수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사회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계 스포츠 채널의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도윤 선수, 오늘의 경기는 많은 이들이 복수국으로 봅니다. 당신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기자단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도윤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단 한 줄의 시를 읊듯 또박또박 말했어요. 증명입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 긴 정적이 흘렀죠. 그 침묵 속엔 억울함이 참아온 세월이, 버려졌던 시간이, 모욕을 참아낸 인내가, 그리고 묵은한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고 몇몇은 눈을 들어 도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회견장 어딘가에서 가장 늦은 박수 하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하나둘 이어졌어요. 이내 우렁찬 박수가 기자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기사 제목이 인터넷을 덮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한국 청년의 말 한마디가 더 무거웠다. 묵은 하늘말 대신 품격으로 갚다. 박도윤의 4초 침묵. 자존심보다 태도, 린하우젠의 사과, 박도윤의 용서. 그 시각 서울 풍납동이었습니다. 작은 탁구장 벽면, 텔레비전 속 기자회견 화면 앞에서 도윤의 어머니는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증명했다. 우리 도윤이 이겼다. 간병 도우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은채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기는 이미 렌더링을 마쳤고 화면에는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모니터 앞 찻잔의 김은 서서히 식어갔고요.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옅은 햇살이 번져오고 있었어요. 영상 제목은 아주 단순했죠. 내가 본 진짜 국가대표의 태도. 은채는 영상을 올리고도 몇 분 동안 마우스를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눈꺼풀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요. 머릿속엔 경기 중 도윤의 표정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00에서 만으로, 만에서 100만으로 폭발하듯 치솟기 시작했어요. 트위터에는 누군가 자막을 달아 영상을 올렸습니다. 박도윤, 복수가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죠. 인스타그램에는 도윤의 경기 장면이 짧게 잘려 올라왔습니다. 그중 하나, 라켓을 쥐고 침묵 속에 서 있는 도윤의 화면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달렸어요. 배달부? 아니, 진짜 국가대표. 48시간이 지나고 CNN 국제 스포츠 채널이 그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한때 나라에서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BBC 아시아 통신은 이렇게 제목을 내보냈어요. 증명이라는 단어로 전 세계를 울린 한국 청년. 기사 속 문장은 조용하지만 묵직했죠. 그의 한마디는 어떤 시합보다 울림이 있었다. NHK는 정중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스포츠는 기술을 겨루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무게를 견디는 일임을 그는 보여줬다. 영상의 마지막에 은채는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오직 한 문장, 단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지켰고 이 사람이 저를 대신해 싸웠습니다. 그 뒤엔 로고도 음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는 오래된 태극기 사진 하나만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댓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겐 박도윤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진짜 스포츠맨십이란 이런 거? 그 말들이 곳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 마포의 어느 커피숍이었어요. TV에선 뉴스 클립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한 노인은 유튜브 댓글을 읽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저런 청년은 나라에서 키워야지 왜 우리가 버렸을까?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여성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누가 불러준 것도 아닌데 혼자 걸어왔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한국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섰고요. 유튜브 인기 영상 1위도 차지했죠. 해외 커뮤니티, 레딧, 웨이보, 더블팬의 실시간 트렌딩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한때 사라진 듯했던 이름이 한 나라의 얼굴과 한 사람의 증명을 다시 세상 앞에 세웠다는 것을요. 그 영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마음도 그리고 그날의 진심도요. 누군가는 지켜봤고 누군가는 기록했고 누군가는 전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재생 중이에요.
다시 누군가의 화면 위로 조용히 떠오르는 중입니다. 회의실의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방이동 한국체육회 본관 9층이었죠. 빛이 부족한 회의실 한복판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긴 타원형 탁자 한쪽 끝에 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켓 대신 오래된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이었죠. 말 그대로 편한 사람의 옷이었어요. 마주 앉은 협회장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색 슈트 소매를 한번 고쳐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박도윤 씨, 귀국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잠깐 더 묵직해졌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국가대표팀 복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선수든 코치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선택은 도윤 씨께 맡기겠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그 말이 허공에 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지요. 이내 천천히 시선을 내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명예가 아닙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실무진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협회장은 한숨을 삼키듯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요. 그땐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을 몰라봤고 지켜야 할 선수를 외면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박도윤 같은 선수를 잃은 건 이 나라 체육의 실수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 끝에서 도윤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한 명만 더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저처럼 시스템에 밀려서 살아남지 못할 누군가가 또 생기지 않게. 맞은편 실무진 중 한 명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직 가능한 모든 조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손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요. 회의가 끝난 직후 체육회 정문 앞은 금세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박도윤 씨, 복귀하시는 건가요? 선수로 다시 뛸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서신 이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잠시 발을 멈추고 짧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같은 시각 풍납동의 작은 탁구장이 조용히 TV 소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막 들어온 뉴스가 흘러나왔지요. 박도윤, 체육회로부터 정식 복귀 제안. 다시 시작할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입장 밝혀. 어머니는 앞치마끈을 풀어내리고 말없이 남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손을 꼭 감싸 쥐었지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꿈 대신 네가 다시 가는구나. 아무 대답 없는 방 안에 TV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됐지요. 누굴 이기는 탁구 말고 누굴 살리는 탁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끝에 조용히 웃었고요. 그 웃음엔 눈물도 미련도 이제야 닿은 긴 시간이 함께 스며 있었어요.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슬그머니 스며들어 밥 냄새를 집안 구석구석 퍼뜨렸죠. 탁구장과 이어진 1층 주택, 오래된 불빛 아래였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식탁 앞에 은채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그 옆엔 어머니가 두부를 자르고 있었죠. 도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왔어? 응. 그는 문 닫는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자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이 어색한 듯 잠깐 서성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서 도윤 앞에 그릇을 놓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식탁엔 잡채, 불고기, 오징어 볶음, 멸치조림, 그리고 따끈한 된장국이 있었어요. 모두 집밥이었죠. 그렇게 한참 셋은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은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때 말한 거 기억나?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밥만 보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은채는 웃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눈가는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진짜 무서웠거든. 네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도윤은 밥알을 꼭꼭 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듣고 나서 나도 살았더라.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눈빛은 말보다 더 진중했죠. 그 순간 방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죠. 은채야. 안녕하세요. 제가 실례했죠. 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말고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앉아. 같이 밥 먹자. 은채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말없이도 편안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잠시 후 은채는 물을 마시며 손목을 만졌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어요. 작은 태극기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고 파란 무늬가 빛바랜 듯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도윤은 묻지 않았어요. 은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 처음으로 셋이 함께 먹는 밥상이었죠. 풍납동 골목은 여느 주말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박도윤 탁구클럽 앞 작은 마당만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천막 아래 종이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진짜 국가대표의 집으로 다시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플래카드 바로 아래에선 동네 아주머니들이 국수를 부지런히 삶고 있었고요. 테이블엔 막걸리 병이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송편과 약과가 큰 접시에 정갈이 놓였고 보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더군요. 아이들은 은채가 나눠주는 떡을 손에 꼭 쥔 채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탁구장 안에는 오래전에 도윤에게 지도를 받았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의자와 테이블을 닦았고요. 벽에 새로 단 액자 아래에서 차례차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액자 안에는 빛바랜 태극기와 도윤이 국가대표 시절 입었던 유니폼 사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인 건 동주민센터 개소식 이후 처음이네. 허허. 이 탁구장 없어진다고 했을 땐 진짜 섭섭했지. 애가 또 저기서 국대 됐다니까 말도 마라. 기특한 놈이야. 그때였어요. 조용히 별다른 알림도 없이 도윤이 마당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옷은 평범한 셔츠였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본 어르신 한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이, 도윤이 왔구먼. 잘했다잉. 이야, 얼굴 보니 옛날 생각나네. 야, 저놈이 옛날에 여기서 말이야, 탁구공 튀기며 12시간씩 쳤지. 그제야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은채도 식탁 뒤에서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말없이 탁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단 간판 아래 작은 액자들과 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여기서 시작한 아이가 여기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어머니는 부엌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셨어요. 접시에 국수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조용히 안쪽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셨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쓱 문질러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날이 오긴 오네. 그만 울어라, 이 사람아.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마라. 어머니가 다시 나올 때쯤 마당 끝에서 도윤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나셨습니다. 도우미가 천천히 밀고 들어오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나와 아버지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섰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도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말은 끝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해요. 말은 짧았지만 감정은 가득했죠. 바로 그때 탁구장 한켠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손에 막걸리 잔을 들고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도 오네. 우리 애도 저 탁구장 다녔었는데 그땐 매일 도윤이 따라하겠다고 라켓 들고 뛰댕겼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 가득 퍼졌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또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날 박도윤 탁구클럽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공동체의 집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서로를 따뜻하게 묶어주었죠. 탁구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잦아들었고 공기엔
잔잔한 기대감만 남았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탁구대 가까이 밀었습니다. 탁구대엔 이미 오래된 흰 공 하나가 올려져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고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라켓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그중 하나를 받아들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관중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다들 가슴속으로 하나의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점 경기예요, 아버지. 그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받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온전히 뜨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도윤은 손에 들린 흰 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공은 어릴 적 하루에도 수천 번 튕기던 공이었죠. 그 공을 아버지의 방향으로 띄웠습니다. 공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흘러갔고요. 마치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듯이 느리게 조용히 아버지 손등 쪽으로 향했어요. 라켓을 쥔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은 굳고 떨렸지만 라켓의 각도는 정확했죠. 툭! 라켓 끝에 맞은 공이 탁구대를 2번 튀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한 겹 더 흘렀죠. 도윤은 조용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점, 아버지 승. 그 순간 고요가 깨졌습니다. 작은 탄성, 이어지는 박수였어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따뜻한 소란이 탁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은채는 한쪽 구석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사람들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모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죠.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날의 기록은 은채의 손길로 차분히 다듬어졌고 이틀 뒤 온라인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박도윤, 아버지와의 마지막 1점 승부였어요. 대표 사진에는 도윤과 아버지가 서로 손을 맞잡은 순간이 담겼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나라의 말들이 수없이 달렸죠.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다. 일본에서 경의를 보냅니다. 진짜 효심이 뭔지 보여줬다. 아빠랑 탁구 치다 울게 될 줄 몰랐어. 이 기록은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 조회수는 며칠 만에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한 점은요, 아버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점이었고 도윤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 점이었어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인정이었어요. 이른 오후 나무장판 위에 플라스틱 의자 5개가 반원으로 놓여 있었죠. 그 앞 작은 탁자 위엔 낡은 태블릿이 조용히 켜져 있었고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화면 위 제목엔 이렇게 떠 있었어요. 박도윤, 아버지와의 마지막 1점 승부. 노인들 셋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슬리퍼 끝이 장면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최 노인이 조용히 안경을 벗었어요. 아이고, 참 잘 키웠다. 그 집 저게 진짜지. 서울 강북의 한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할머니들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느새 주변 환자들까지 고개를 바짝 들이밀었죠. 얘가 그 배달부였던 그 청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저 라켓 드는 손, 눈물 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느 쪽에서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무릎 담요 위로 떨어진 눈물이 투명하게 맺혔어요. 내 손자도 군대 갔는데 저렇게 돌아올라나. 전북 익산마을회관의 작은 벽걸이 TV에서는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목이 큼지막하게 뜨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회의 정의. 해설자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깔렸습니다. 박도윤, 한때 국가대표였고 한때는 택배 상자 위에 태극기를 붙였던 사람. 지금 그는 묻습니다. 국가대표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 아닌가요? 말이 끝나자 회관 안쪽에서 누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본 국대 중에 제일 낫네. 강원 철원 군부대 간부식당이었습니다. TV 대신 테이블마다 병사들의 스마트폰에서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어폰을 나눠 꽂은 채 밥도 있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진짜 멋있다. 저 형, 군대보다 더 힘든 데서 이긴 거네.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긴 사람 처음 본다. 진짜 국뽕이다, 이건. 서울 시내 지하철이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사람들 손에 쥔 화면은 대부분 똑같았죠. 재생바 위엔 같은 제목이 흘렀습니다. 박도윤, 아버지와의 마지막 1점 승부. 노약 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 옆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도 슬쩍 눈가를 훔쳤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청년이 우리 손자 같아서 눈물 났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저렇게 잘하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돈 명예 없어도 국가대표? 이게 진짜 국가대표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대한민국에도 품격이 남아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조용히 공감을 모으고 있었어요. 코치님, 저 기억나세요? 아이디업 작은 동그라미 프로필에는 박도윤 탁구클럽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초등학생 사진이 보였죠. 댓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헐, 진짜 제자임? 박도윤 코치님이 그렇게 애들 잘 가르쳤다더니. 세상은 돌고 돈다. 진짜?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엔딩이 다가왔습니다. 장면은 천천히 바뀌어 박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모습이 나왔죠. 그와 함께 목소리가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의 승리를 지켜본 걸까요? 한 개인?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품격의 이름? 그 순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도윤이었어요. 포털 인기기사 제목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진짜 국가대표의 품격. 박도윤. 한 청년이 보여준 효의 얼굴. 한겨울이었지만 대한민국 곳곳에는 따뜻한 공기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말없이 스며들 듯 사람들 마음에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셔터 소리가 교차했어요. 회색 벽에 기자회견장이 고요한 열기로 차올랐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앞 의자에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검은 셔츠와 깔끔한 재킷, 단정히 넘긴 머리카락이었죠. 어떤 화장도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단 하나, 눈빛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고요. 한 번의 점수보다 더 무거운 눈빛이었죠. 지금부터 박도윤 전 국가대표 선수의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도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년 기자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어요. 박 선수, 우선 지난 대회에서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로서의 저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는 선수가 아닌 선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단이 순간 멈칫했어요. 도윤은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또 태어나도 절망하지 않도록요. 조용히 가슴 밑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숨죽인 탄성이 들렸어요. 최근 국가대표 복귀 요청이 계속 있었죠. 모두 거절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윤은 그 질문에 미소로 답했어요. 그건 승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에게 충분한 이유를 품은 사람의 미소였죠. 유니폼 없이도 국가대표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믿어서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기자석 한쪽에서 조용한 박수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박수 소리가 하나둘 겹쳐져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어요. 이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견장을 나섰어요. 탈의실 복도였습니다. 무대 조명도 카메라도 없는 곳이었죠. 형광등 아래엔 은은한 그림자만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 앞에서 탈의실 문가에 서서 기다리던 은채가 도윤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긴 회색 코트 아래엔 단정한 하늘빛 블라우스가 보였고 손목엔 여전히 태극기 팔찌가 있었어요. 그때 말한 거 기억나? 도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도와주면 시집 간다고 했던 거.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은채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엔 흘리진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발 내디뎠어요. 오른손으로 탈의실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멀어지는 복도 끝을 향해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도윤의 발걸음은 여전히 침착했죠. 은채는 그 옆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앞쪽 출입문이 뒤로 미는 방식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위 천장 중앙에 걸린 큰 태극기가 고요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공간을 부드럽게 덮었어요. 정의는 한 번의 점수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 풍납동의 늦여름 저녁입니다. 박도윤 탁구클럽 유리문에 노을빛이 살며시 걸쳐져요. 탁구공이 또각또각 튀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바닥엔 땀의 온기가 아직 살아있네요.
도윤은 흰 운동복 차림으로 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어깨가 더 두툼해졌고요. 표정엔 어느새 여유가 깃들었죠. 아이들 중 한 명이 공을 놓치고 달려가다가 유리창 앞에서 멈춰섭니다. 소년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켜요. 오래된 신문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신문엔 이런 제목이 보이네요. 국가대표에서 배달부로, 그리고 다시 국가의 얼굴로. 그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이 따라붙었어요. 도윤이 아버지와 악수하던 날을 담은 장면입니다. 코치님, 여기 옛날 신문 붙여져 있어요. 저 기사 진짜예요? 도윤은 아이에게 공을 툭 던져주며 미소를 보입니다. 진짜지. 근데 진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그 다음이야. 소년은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시합을 다시 시작하고요. 탁구공은 경쾌하게 튀어오릅니다. 바깥쪽에선 저녁장을 본 은채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요. 가게 앞 벤치엔 어르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저 도윤이 이제 진짜 어른 다 됐지? 나라가 그 사람 하나로 체면 세운 셈이요. 은채는 환하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막걸리 담가놨으니까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어르신들은 웃음을 머금고 천천히 따라 들어옵니다. 탁구장 안쪽 벽 한켠 액자 옆에 도윤이 서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아요. 그곳엔 태극기와 함께 오래된 라켓 하나가 걸려 있죠. 바닥은 다 닳아있고 손잡이엔 태극기 손목뒤가 아직 감겨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태극기가 무거웠다. 지금은 그 무게가 익숙하다. 은채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에 엄마가 비빔국수 해준다 했어. 응, 알았어. 나도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은채는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둘은 탁구장 한가운데서 잠시 마주섭니다. 우리 애들 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럼 겁 많고 울보고 고집센 애 되는 건데. 그런 애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탁구공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닿고요. 은채의 손이 도윤의 손목, 위 태극기 팔찌를 살며시 덮습니다. 창밖 하늘은 붉은 빛에서 서서히 어둠으로 물들어가네요. 세상이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내가 내 삶을 증명해냈다면 그것이 진짜 승부라고 믿습니다.